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도 인터뷰하는 채널에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다. 아이, 너무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대통령이 뭐 한 2번밖에 출연 안 했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다른 후보님들도 나오셨었고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면서. 예, 네, 그렇죠. 와 이제 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 4일 수요일 오후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민주당 네. 정부에서의 특히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금 심상치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예. 완전 과열 양상이죠. 예, 서울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저금리 시절도 아니고 팬데믹 때처럼 뭐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뭐 규제가 완화된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뭘까요? 규제는 사실 지난 정부 때 많이 완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 예. 한정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요 장표로 예, 말씀을 좀 시작을 드리자면 네. 뭐 사실 이 논쟁은 꾸준히 계속 있었던 부분이죠.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이쪽을 더 신경 써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내수가 문제인데 지금 뭐 긴축해서 되겠냐? 이게 네.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주로 이쪽의 심각성을 외치는 게 주로 경제학 교수님이나 뭐 네. 한국은행 이런 데였고, 뭐 저도 약간 저쪽 부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저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큰 위기가 발생했던 게 다른 선진국의 사례였었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좀 있던 거죠. 근데 사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어쨌든 긴축을 하고 뭔가를 규제하고 한 건 좀 인기가 떨어질 만한 좀 그런 요인들이다 보니까 또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러면 좀 이런저런 거 좀 풀어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그래서 마치 지난 정부 때도 보면은 막 가계대출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가 뭐 이렇게 총량 규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식으로 마치 뭐 얼음과 불의 노래 하듯이 막 이 양 세력이 이렇게 서로 이번에는 이쪽에 좀 실어줬다가 이번엔 저쪽에 실어줬다가 약간 그런 게 오락가락했는데, 근데 큰 틀에서는 좀 가계부채보다는 약간 좀 내수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 쪽이 그쪽 방향이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례로 제가 이제 실제로도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그때 처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바람에 이제 막 반포고 뭐고 온갖 곳이 지금 다 집값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게 이제 이렇게 다 풀어주는 정책을 했다가 그 덕분에 반등이 세게 오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정부가 얼른 이제 이제 규제책으로 돌아섰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쯤 반등했으면 그러면 이제 슬슬 규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쪽으로 결과적으로는 틀지를 않았어요. 일례로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지금 자꾸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 이게 그대로 계속 놔두면 계속 이제 그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넣는 것으로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 시행 직전까지도 갔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판에 이제 이렇게 틀어진다거나 혹은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같은 것도 작년에 원래 7월에 시행하던 게 뭐 한 갑자기 막 9월로 미룬다거나 이런 게 결국은 좀 더 가계부채 심각성보다는 좀 더 약간 뭐 내수나 이렇게 부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쪽에 좀 눈치를 본 좀 그런 정책 방향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살살 풀어주다가 조금만 풀어주면 확 튀어올라서 또 화들짝 놀라서 다시 뚜껑 닫아 놓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참 사실은 이 모든 원흉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23년 13대책을 이제 그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명명했지 않습니까? 13대책이라 하면 기억 못하는데 둔촌주공 살리기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확 기억나죠. 그러니까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거주 의무 기한 뭐 이런 것도 없애고 그렇죠. 결국은 서울을 풀어준 정책인 거거든요. 좀 그 전까지는 가령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 그때만 해도 이제 수도권은 아예 LTV가 이제 50%, 뭐 강남 3구는 LTV 40%, 뭐 지방은 60, 70% 이런 식으로 LTV도 이렇게 다 차등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 뜨겁다는 마포나 성동도 LTV 70%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출 한도 같은 게 물론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지금 또 얼른 토호제로 지정이 돼서 이제 규제가 좀 그렇죠.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게 아닌 곳들은 그 어떤 과거 시기보다도 대출 한도 같은 게 굉장히 좀 너그럽게 열려져 있는 그런 DSR만 되면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DSR만 되면은 그런데 특히 이거를 계속 손보지 않은 것도 전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예를 들어 생애 최초 대출이라든가 혹은 그냥 대출도 네. 그냥 후순위로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일례로 이제 딱 뭐 요새 마포의 핫한 아파트들 같은 게 이제 한 20억 정도 하는데 네. 9평이 그런 20억 아파트가 전세가 한 10억 정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전세를 끼고 후순위로 또 이제 저런 생애 최초 같은 걸 받으면 6억까지 또 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세 본인 10억에 후순위 대출 6억에 자기 자본은 4억만 있으면은 이 20억짜리 34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모는 6억밖에 안 되니까 DSR도 웬만하면 잘 충족을 할 수 있고 이게 생애 최초로 저렇게 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생애 최초 아니어도 LTV를 70%까지는 또 지금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떤 적은 자기 자본 비율로도 최소한 마포 성동 같은 데까지는 집을 살 수가 있게 지금 다 열어놔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신혼부부 특례 그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이 사실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 사는 걸 좀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다른데 불까지 지펴버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모기지로 살 수 있는 집들은 뭐 10억 이하라든지 말 그대로 국평인데 리즈너블한 가격이지 그것 때문에 20억 30억짜리 집값이 올라가진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전세를 끼고 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하면 이거 역시 그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로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애 최초 후순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집값의 한도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건 잠실에 집 사는데도 쓸 수 있거든요. 생애 그냥, 최초. 예, 그러니까 전세에다가 끼고 후순위로 6억까지 대출은 되는 거라서 이렇게 16억 넘는 집들 사는데도 아무런 이제 문제는 없었고요. 저기 그 신생아 모기지나 이런 것들은 그 집값에 아마 그렇죠. 뭐 있는 걸로 알고 9억이나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생애 최초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 이거 상관이 없이 이렇게 후순위 대출로도 LTV 80%까지 그럼 가능. 생애 최초로 강남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했었습니다. 뭐 그게 그냥 자기 자본이 뭐 이렇게 한 4억 정도만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마포 성동 이런 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던 거고 그리고 또 9억 이하만 이제 혜택을 준 거니까 뭐 그 이상 뭐 강남나 이런 데 집값 오른 거랑 상관이 없다라고들 얘기하지만 근데 지금은 물론 그 얘기가 사람들이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서 아유 뭐 집 안 산다 이런 식이라면 통하는 변명인데 근데 지금은 모두가 어떻게든 상급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엄청난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9억 이하를 사기 쉽게 해주면 9억 이하를 파신 분들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보태서 12억으로 가고 그럼 12억을 판 사람이 또 어떻게든 15억으로 가고 즉 지금은 집을 팔고 가만히 있겠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집을 파는 목적이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로 지금 뭉쳐져 있는 심리가 그렇게 돼 있는 시기라 그냥 9억 이하의 마중물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위로 수요가 쭉쭉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뭐 이러다 전 국민이 다 반포 가서 살 수는 없는데 그럴 다 거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까 반포에 5,000층짜리 아파트 계속 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상급지 갈아타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기서 한번 사진 하나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면 서울 연구데이터 서비스라는 데를 가면은 이렇게 서울의 일부 지역들에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로 찍은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같은 지역인데 예를 들어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보면 10년 전과 10년 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를 그 우리가 사이사이 아파트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낙후된 곳들 다 밀고 재개발이 이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이제 뭐 구로기계 공구상가 같은 데는 그냥 뭐 요 모습 그대로 뭐인 건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방으로 수요가 안 가는 이유가 딱 요런 모습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대로. 그렇죠. 그냥 우리가 뭐 투자를 기왕에 하더라도 이렇게 10년 뒤에 이렇게 변할 것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지. 이렇게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것 같은 곳에 누가 이렇게
섣불리 그냥 뭐 투자를 하고 그렇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과 이렇게 지방을 만약에 같은 조건, 뭐 LTV니 뭐니 이런 거를 다 같은 조건으로 그냥 시장에 그대로 풀어놓으면은 예. 무조건 그냥 유동성은 서울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그거는 가장 많이 되고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떤 자본주의 속성이고 그냥 유동성의 어떤 속성이기 때문에 글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정부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이쪽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좀 더 집 사기 힘들게 뭐 이렇게 좀 이런저런 장치들을 좀 놓고 그리고 그 위의 지역은 뭐 이런저런 뭐 혜택, 뭐 세금도 덜 낸다든가 좀 이렇게 좀 차등을 차별화하는 뒀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죠. 이게 너무 사실 시장 실패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이제 양극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양극화가 이렇게 너무 심해지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계속 있을 것 같은 서울에만 계속 이제 가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지방은 계속 외면해서 이제 계속 싸지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게 계속 돈이 가던 곳에는 낙관론이 너무 많이 선반영돼서 결국은 버블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 낙관론을 해치는 이벤트가 조금만 발생해도 이 버블이 툭 꺼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까 초반부에 그 가계부채도 보여주셨습니다만 버블이라는 게 사실은 부채도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버블도 버블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 요인이 틱 하고 찔렀을 때 그때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흐르는 곳에는 결국은 다 사람들이 계속 더 낙관론만 선반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금리는 계속 인하된다. 그리고 공급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집값 폭등의 어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아주 듬뿍 지금 그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뭐라도 좀 약간 좀 예상과 다른 이벤트가 생기면 그러면 이게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툭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떤 경제라도 이렇게 급락이라는 거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기 전에 좀 정부가 나서서 좀 이쪽은 좀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좀 이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역할을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좀 지난 정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모습 둔촌주공 살리기까지는 그래 그때는 뭐 약간 시스템 리스크를 막느라 그랬다 쳐도 이게 그 기조가 너무 계속 이어져서 그냥 서울로 계속 유동성이 이쪽으로만 몰려가는 것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방관한 듯한 약간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 둔촌주공 살리기 때는 이제 건설사들 유동성 위험 그리고 거기 이제 분양을 받으려도 아니면 기존의 조합원들 어떤 유동성 문제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부작용이 그렇죠. 터질까봐 일단은 살리고 본 건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원발에 오줌을 넣었는데 그 부작용은 오줌을 안 넣었던 다른 발에 가서 동상이 생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이제 양극화가 이제 훨씬 심해지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사실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이번 금통위 때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0.8% GDP 성장률 0.8% 예상을 했는데 건설 투자가 사실 현상 유지만 했어도 1.7%였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건설 투자가 이제 빠지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유발을 한 건데 그 건설 투자가 이제 결국은 지방의 부진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사실 건설 투자가 서울 때문에 부진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그냥 집값이 워낙 높아서 다들 뭐 짓기만 하면 무조건 이익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업이 안 돌아가는 일은 없고요. 결국은 지금 다 지방이 이제 침체된 게 워낙 지금 좀 심해서 인 거고 이 부분은 글쎄 일단은 뭐 구조조정이 선행이 돼야 좀 풀릴 문제이기는 한데 구조조정은 안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유동성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서울로만 가도록 하고 있으니 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좀 그렇게 봅니다. 그 5월에도 하는 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맞춰서 이제 2.5%가 됐는데 사실 이게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거시적인 거고 매크로한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영향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 돈의 흐름은 계속해서 서울로 빨려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뭐 우리나라 내수 경기나 이런 거 보면은 금리를 또 안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는 하죠. 그 부작용이 그래서 또 금리로 인해서 쏠림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한국은행이 이제 최근에 뭐 4월달에 썼던 세미나 자료인데 보시면은 가계 소득 분위별 부동산 자산 비중 보면은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일수록 부동산 집중도가 심해집니다. 네. 고소득자일수록 수록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큰 거죠. 오히려 돈을 많이 벌수록 자기 소득에다가 대출 많이 끌어서 더 비싼 집 산다. 그렇죠. 더 비싼 집을 사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미국은 보시면 이렇게 고소득자일수록 반대로 부동산 비중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오히려 어떤 말이 나면은 야,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서민들이 더 위험하다. 왜냐면 그들이 부동산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소득 상위자들은 뭐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이들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더 그렇죠. 이제 이들의 이거를 좌우하는데 그게 미국의 모습인데. 그렇죠. 그게 미국의 모습인데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면 아이러니하게도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이 모양새로 보면은 고소득자가 충격을 받고 하면 좀 다시 넣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충격을 받고 뭐 저소득자는 뭐 부동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덜하니까 뭐 이렇게 충격이 덜한. 그래서 이게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워낙 고소득자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버블이 빨리 꺼지지 않고 붕괴되질 않는다. 왜냐 소득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반론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집값이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나아가서 초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고 초양극화까지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초초초 양극화로 갈 거냐? 과연 양극화가 해소될 거냐?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 양극화는 진행이 될수록 지금 그 낙관론을 계속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낙관론으로 반영이 됐던 거에 대한 가정이 흔들리거나 생각보다 다르게 돌아가면 그 순간 이게 이 올라갔던 가격이 충격을 좀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최근에 미국장과 우리나라 증시가 그런 아주 좋은 선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작년 하반기쯤만 해도 야 이제 미국 주식만이 답이다. 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엄청나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낙관론이 어떤 중국의 뭐 딥시크 출현이라든가 뭐 트럼프의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들 사실은 트럼프가 오히려 그 전에는 미 증시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 감세도 하고 그쵸 경제 더 좋아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낙관론으로 올랐는데 트럼프가 그걸 또 깨줬고 또 중국이 또 우리 기술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주면서 또 깨주고 이러니까 아주 한 번에 이제 큰 충격이 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좀 미 주식을 좀 늦게 산 분들일수록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시기는 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도 이제 꼭지에서 물릴 수 있다라는 걸 경험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낙관론이 지나치게 계속 선반영되다 보면 그게 조금만 흔들리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게 한 번에 또 조정을 받는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국장처럼 비관론이 너무 이제 가는 곳들은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뭐 충격이 왔을 때도 뭐 하락도 조금은 제한적이고 반면에 좀 약간 예상 외의 어떤 좀 좋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듯이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 대해서 둘러싸고 있는 내러티브인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뭐 공급 부족, 그리고 민주당이 된 효과, 이 세 가지에 대한 낙관론에서 대중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게 돌아갈 경우에는 이쪽이 좀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집값이 오를수록 그 조정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지금 계속 조정받고 수요가 없는 지방은 이제 뭐 그냥 웬만한 악재에도 이제 좀 덜 조정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제 좀 더 이제 예기치 않았던 그런 수혜 같은 것들이 오면은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너무 점차 극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차 그렇게 마련돼 있다. 마치 뭐 연말 연초 때 미국장과 한국장과 같은 좀 그런 것처럼 시장은 언제든지 또 그런 식으로 가격 조정이란 거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부진 또 민주당 적고 또 하나가 뭐였죠? 지금 이제 낙관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근거들.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다. 내려간다라는 거죠. 네.